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주식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저희가 오늘은요 특별한 분을 또 모셨기 때문에요. 오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또 본부장님과 또 저희가 초대 손님으로 모셨던 홍성규 작가님과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어쩐 일이신가요 여기에? 이분하고 제가 네. 이제 필드에서 예. 맞수였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본부장님. 제 그 네. 예전에 아주 전설적인 기자분이시다가 이제 그때 조용필 가수라는 그분하고 가장 저는 뭐 한번 만나는 게 꿈일 정도로 제가 기자분일 때는 그때 가장 친했던 분인데 어렵게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네. 사실 조용필, 가왕 조용필은 저도 압니다. 저희 이제 부모님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네, 네. 노래방 같이 가면 항상 부르시더라고요. 어려운 노래를. 근데 되게 이제 높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도 이제 따라 불렀던 기억이 좀 있기는 한데 오늘 작가님과 하나하나 이야기를 좀 나눠볼 예정인데 그 전에 일단 작가님은 또 연예부 기자 16년이라는 어마어마한 또 경력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조용필 가수를 형이라고 부르신다고 네, 용필이 형이라고. 네, 용필이 형이라고. 정말 너무 대단한데요. 어떻게 용필이 형이라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르시게 처음 되신 거예요? 만난 날 용필이 형이라고. 그냥요? 네. 남자답게? 네. 이제 건강 관련해서도 여쭤보고 싶어요. 워낙 네. 건강 체질이다. 이제 네. 조용필 예. 님이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요즘 건강은 어떤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 담배는 10년 전에 끊으셨어요. 끊으셨고요. 술을 뭐 옛날에 뭐 저하고 이제 같이 술 드시고 이럴 때는 뭐 정말 저보다 더 세셨던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웬만한 분들하고 다 이렇게 술에 있어서는 지질 않는데, 근데 이제 연세도 있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드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건강을 생각하셔서 좀 줄이시나 보네요. 그렇죠. 건강도 그렇고 이제 뭐 노래를 불러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노래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노래를 불러야 돼요. 야, 근데 노래 제가 이제 콘서트를 가봤는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조용필 선생님은 콘서트 때 토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네. 또 뭐냐면 뭐가 네. 있어요? 네. 용필이 형이 일본에서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80년대는 네. 거의 일본에 계셨어요. 네. 일본 활동했는데 제가 일본에 가서 이제 가수들 공연하는 걸 보니까 네. 일본 가수는 절대 멘트를 안 해요. 우리나라 가수들은 공연할 때 무슨 뭐 물도 마셨다가 무슨 하잖아요. 노래 부르다가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하고 네. 그게 너무나 불필요한 행동이라고. 일본 그 아티스트들은 그때 이제 제가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제 여러 명의 이제 그 한국 가수들하고 한번 그 일본 공연 갔는데 같이 취재를 갔었는데 거기 일본 기자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물도 마시고 뭐 괜히 아무 관계도 없는 농담하고 그러다가 뭐 이제 갑자기 노래 부르다가 약간 힘이 숨차면 이렇게 관객들한테 마이크 던지고 그런 일은 일본에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게 공연할 때 노래만 하라는 게 노래만. 딱. 그래서 그 한 20곡을 일부에서 그냥 쫙 부르시더라고요. 용필 형도 이제 그 습관이 붙은 네. 거예요. 노래만 하고 노래 시작해서 짠짠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멘트를 하나도 안 하시고 그래서 그걸 하시기 위해서 담배도 끊으시고 운동도 하시고 맞아요. 콘서트가 잡히면 2시간씩 뛴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제가 그거 네.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런 어떤 이제 본인만의 어떤 룰들을 계속 좀 지켜오시면서 콘서트 하시면서도 요즘 트렌드가 아무리 이렇게 소통이라고 해도 이제 노래에 좀 집중하시면서 하시나 봐요. 그런 부분들은 또 달리 또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효자라고 하셔가지고 효자썰도 조금 듣고 싶어요. 조용필 저는 가수님. 이제 효심이 저도 이제 그 용필 형의 어머니를 많이 뵀어요. 그때 제가 집에 자주 왔었기 때문에 항상 이제 계시면서 이제 그래 뭐 저기 용필 형이 이제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는 거죠. 그럼 안녕하세요. 그럼 뭐 잘 부탁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용필 형이 하여튼 그 어머니를 대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또 전화를 잘 안 끊으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들한테 전화를. 근데 용필 형 그걸 다 받아서 아이 내 어머니 알겠습니다. 뭐 이러고 그런 걸 봤을 때 그리고 이제 그 아침에 이제 어디 방송국 막 가실 때 이렇게 나올 때 꼭 이렇게 어머니 앞에 왔다 인사 다 하고 아주 깍하게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무슨 아들이 학교 가는 것처럼
잘 다녀와라 이제 이러고 그런 걸 봤을 때 그 임종을 못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임종을 못 보셔가지고 되게 안타까워하셨다고. 그때 이제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일본에 계셨어요. 이제 용필이. 그때 일본 이제 뭐 저기 전국 투어하고 막 이럴 때인데 전국 투어 하는 중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일본 활동 매니저 하던 분이 있어요. 이제 무슨 맹정호 사장. 맹정호 사장이 그 얘기 당시 얘기를 나한테 전했는데 공연하고 이제 호텔로 돌아왔는데 거기서 이제 그 어머니 돌아가신 이제 소식을 들으시고 하여튼 그 오열을 하는데 너무 슬프게 울어가지고 자기도 이제 같이 맹정호 사장 그분도 같이 울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 진짜로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아마 이제 그분이 그 어머니가 1990년에 91년인가 하여튼 네. 돌아가셨는데 바로 전해에 네. 이제 그 콘서트가 있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그 어머니를 모신 거예요 콘서트 현장에 그 조카하고 같이 네네네. 그게 어디 무슨 영상도 많이 떠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진행자가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또 하니까 뭐 관객들이 박수 치고 그러면서 그 어머니한테 마이크를 또 이제 막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이 노래 부르시는 거 어떠십니까? 너무 좋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아들 노래 중에 어떤 곡이 제일 좋으세요? 허공이라고. 허공. 그래서 허공을 바로 부르는 거예요. 연출 괜찮다. 그러고서 그 다음 해에 돌아가셨어요. 짠. 네. 짠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보니까 작은 아버지 이야기랑 미국 통신 기사를 쓰셨다가 이건 제가 네. 생각해요. 그 선배님 때문에 그 이제 YPC 하셨던 그 조용필 작은 아버님 하셨던 네네. 그인데 이분이 아주 냉정한 분이고 괜찮은 분인데 네. 선배님이 기사 쓰신 거 미국 통신 네네. CF 기사 하나 있었는데 선배님 예. 기사 쓰셔가 날려먹었다고 그러요 예. 그 그러셔도 무슨 되는 얘기예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용필 형이 형이죠. 네, 바로 네, 위에 네. 둘째 형인데 네. 그분이 이제 그때는 YPC가 아니고 예. 필기업이었어요. 아, 필기업이었어요? 아. 필기업 대표셨죠. 그 네, 조영일 네, 맞아요. 조영일, 예. 지금 고인 아, 지금 되셨어요. 고셨죠, 맞아요. 고인 예. 되셨는데 그분이 이제 대표하실 때 네. 그분이 저한테 이제 제가 또 매일 또 우리가 기자니까 아침마다 전화가 와가지고 재밌는 네, 소식 맞습니다. 없어요? 뭐 재밌는 게 이러면 없냐고 맨날 물으시죠. 그래도 하나 있긴 한데 이러시더라고요. 네. 뭐냐? 그랬더니 나중에 대문 얘기할게 이러더라고요. 얘기해 보세요. 막 그랬더니 이제 그 미국의 글로벌 어떤 통신 기업 모델로 맞습니다. 예. 지금 얘기는 다 끝나서 이제 바로 계약에 들어간다 이런 거 이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위에 보고했어요. 데스크에 보고를 했어요. 이런 뭐 조용필 씨가 세계적인 기업 모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데스크께서 써 이러더라고요. 아니 계약도 안 했는데 딴 데서 쓴다. 딴 데서 먼저 쓰면 어떡할 거냐.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가 나갔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저희 신문에 일면 톱 기사로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사를 보고 이제 그 형님이 전화를 하셨죠. 이거 지금 쓰면 어떡하냐. 결국은 그 기사 때문에 계약이 깨졌어요. 그때 무슨 비밀 유지 조약 이런 거 어머 있잖아요. 어떡해. 근데 별로 화를 안 내셨어요. 그래서 너무 제가 정말 죄송하다고 그래서 정말 사과를 했는데 배상이라도 하겠다고 제가 제 월급 다음 달 월급 그냥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딱 그럴 수도 있지 뭐 또 뭐 다른 거 계약하면 되죠 뭐 이러고 쿨하게 쿨하시다. 그런 부분들은 감사 있겠어요. 쿨 했는데 되게. 이제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비즈니스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관대했는데 자기 동생 용필이 형이죠. 동생에 대해서 뭔가 동생을 이렇게 좀 뭐 음해하려고 한다든지 한다거나 그런 못 참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연예인들 같이 이렇게 접촉하다 보면 옛날에 무슨 스캔들 기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사가 비일비재하게 터지는데 그러니까 전혀 근거도 없는 악성 루머도 많고. 근데 우리 경쟁지에서 이제 경쟁지였나 그때? 그렇죠. 여기서 이제 뭘 쓰신 거예요. 네. 쓰셔가지고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같이 안 쓰기로 한 거예요. 아, 별로 그래요? 근거 없는 얘기라. 네. 근데 써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이제 그 조용필 씨의 형님하고 용필이 형 본인이 신문사로 막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그래서 저기 스포츠 서울입니다. 예. 가만 안 두겠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지 마시라고 막 말리고 막 불같이 화를 내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셨다고 합니다. 네네. 네. 제가 없을 때 같습니다. 제 입사 전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봐요. 네, 입사 전 때 같습니다. 네. 아, 가족을 간에서는 좀 엄격하시고 네, 네, 또 네. 이제 다른 부분에 관해서는 네. 쿨하시는 예, 예. 그런 면모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앞서서 이제 일본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일본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저는 솔직히 감이 안 잡히거든요. 홍백과 합전에 4번 연달아 나왔다라는 게 엄청난 건가요? 우리나라 가수 중에 최초죠 그렇게. 아 그래요? 나왔던 지금도 없지 않아요?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연달아 나온 게 네, 없는 것 없어요. 같은데 보아 정도가 한 2-3번 네, 정도, 네, 2번 정도 나온 것 네. 같은데. 지금도 일본 분들이 그럼 많이 좀 찾으시고 왜냐면 부르시고 예, 홍백과 합전 이제 NHK에서 연말에 하는 대표적인 가수들만 나오는 일본을 대표하는 그 해의 최고의 가수들만 나올 수 있는 무대거든요. NHK에서 하는 그 연말 아주 대표적인 가수들만 10팀 정도씩 뽑아서 하는 그런 홍백으로 나눠서 흑백 요리사 그런 것처럼 대표적인 요리사가 나오는 것처럼 대표적인 홍백으로 나눠서 하는 가요 대전입니다. 그런 거라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가수로 매년 나갔던 거죠. 네, 4번 연속.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 일본 열기도 직접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일본에서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도 네네. 직접 옆에서 보셨을 땐 느낌이 어땠어요? 일본에 가서 같이 간 적은 없고요. 네. 그냥 뭐 딱 근데 이제 늘 이제 일본을 왔다 갔다 하셨으니까 다녀오시면 또 만나서 이제 얘기할 얘기 때 듣고 하는 거 또 들어보고. 기사도 쓰고 뭐 술도 한잔 하면서 그 얘기도 하고 음. 그랬을 때 그때만 해도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한류라는 게 있기 전이기 때문에 뭐 K-팝이란 말도 없을 때니까. 그러니까 일본 어떤 그 J-팝하고 J-팝. 우리나라의 당시에 이제 어떤 가요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죠. 일본이 조금 더 앞섰던 어휴. 거죠. 뭐 그때는 엄청 엄청 앞섰었어요. 그럼요. 저도 막 그러니까 중학교 때 그럴 때 노래방 가서 일본 네네. 노래 그때 한창 저희 나라에 인기였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근데 그때는 몰래 부를 때 정도 노래를 부르지 그 저기 일본 가요를 못 부르게 했잖아요. 저는 그런 그 시절까지는 아니고 부를 수는 있었어요. 젊은 친구입니다. 저는 저희 예. 세대는 다른 세대. 부를 수도 있어서 열심히 불렀는데 좀 다른 못 세대네. 부르게 했었어요. 네, 그런 못 시절이 부르게 있었군요. 저희랑 다른 저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한 세대 그치. 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또 저희가 이제 습관에 관해서도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공연할 때 이제 손버릇, 왼손 마이크, 뭐 한어린 스타일, 목소리 목풀기 이런 습관들이 있으시고 뭐 공연 전에 이제 목풀기 하는 방법들도 조금 다양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혹시 아시는 부분들 있을까요, 작가님? 그러니까 이제 조용필 씨가 이제 마이크를 왼손으로 잡거든요. 왼손잡이세요? 아니에요. 오른손잡인데 왼손으로 이렇게. 그래요? 네. 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기타리스트 원래 기타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기타를 치다 보니까 이제 이거 피크를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래서 기타리스트 출신들은 대개 이렇게 왼손으로 마이크 잡아요. 근데 기타리스트인데 보컬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래는 기타리스트였는데, 그러니까 저기 옛날에 그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무슨 그 저쪽에서 활동할 때 미군 미국에서? 클럽 네, 미군 활동할 때 그러고 살다. 보컬이 이제 갑자기 펑크를 낸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그 땜빵이라고 하면 안 되나? 아니 괜찮습니다. 네. 데이터로 데이터로 이제 네. 노래를 부르게 된 거예요. 근데 네. 그때 노래를 너무 잘했대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때부터 노래를 하게 된 거죠. 타고나셨구나. 그리고 뭐 이렇게 그 행사장에서 이렇게 정격으로 진짜 분장해 나가고 그러신 그것도 거예요? 궁금했어요, 참.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뭐 공연을 하면은 뭐 저도 이제 공연 현장에 많이 취재를 갔었는데 그 밖에서 이제 팬들이 네네. 못 가게 하니까 네네. 막고 막 그 버스 타면은 그 어떤 차량을 막고 이제 못 가게 하고 막 사인 받으려고 그러니까 네네네. 그거를 이제 해치고 나와야 되니까 이제 전경으로 가장해서 전경 그 중대 안에서 이제 모자 써 전경복 입고 탁탁 걸어가서 전경 버스 타고 가다가 적당한 지점에서 내려서 이제 갈아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그죠? 네네. 그렇게 탈출 작전처럼 네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위대한 탄생이 왜 해체했다가 재결합했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도 팬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대한 탄생이 80년에 이제 그 창밖의 여자 때부터 이제 그 밴드를 구성해서 뭐 했는데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본 쪽에 가서 활동했잖아요. 네네네. 그 위대한 탄생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같이 이제 했던 밴드인데 아무래도 일본에 가니까 이제 그게 약간 소원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헤어졌다가 다시 이제 그 일본 활동을 대충 이제 접고 다시 돌아와서 국내 활동하면서 다시 만난 거죠. 자, 그럼 저희 이제 인터뷰 많이 마쳐봤는데 보내드려야 네, 되나요? 그렇게 하고 네. 이제 그 조용필 씨 반응도 좀 보시고 다음 기회에 한번 나오셔서 네네. 한 번 더 이야기 한번 어, 해주시면 맞아요. 알겠습니다. 좋아요. 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작가님께 감사 인사는 드리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저희 그러면은 저희의 본래 목적으로 이제 해외 주식 이야기 또 암호화폐 이야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한번 좀 이야기 네. 썰을 풀어볼까요? 네, 어제 이제 저희 미국 반도체죠. 요즘에 구조 조정 이야기도 나오고 인수 합병 이야기도 나오는 인텔 이야기입니다. 어제 실적 발표했습니다. 맞아요. 드디어 실적 발표했고요. 4분기 좀 이상했어요. 저는 이 4분기 매출 예상 발표를 먼저 좀 하더라고요. 이분들은 3분기 실적 발표를 하지 않고 4분기 예상 실적 발표를 먼저 해서 좀 깜짝 놀랐는데요. 3분기 매출은 132억, 전년 동기에서 6% 감소했던 132억인데 시장 예상치보다는 높아졌습니다. 다만 이제 4분기는 3분기보다 높은 132억에서 143억 정도로 예상을 해서 요것 때문에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인텔 주가 시간의 거래에서 9%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되게 긍정적이라 볼 수 있는데 일단 인텔은 AI 쪽으로 전환하겠다고 일단은 본인들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실제로 선언한 거랑 실질적으로 어떻게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진짜 잘 모르겠는데 일단 주가를 보시면 제가 좀 보여드리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올해 근데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요. 올해 주가가 전반적으로 너무 많이 빠져 올해 55% 하락했습니다. 보시면 올해 뭐 한 달 정도로 보셔도 너무 많이 빠졌고요. 전반적으로 이게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진 상태라 지금 기본적으로 올해 너무 많이 빠지고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빠져서 주가가 55% 정도 빠져가지고 지금 9% 오른 걸로는 전혀 이렇게 손실이 회복이 안 되는 부분이라 맞아요.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그래서 일단 인텔은 힘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팻 게싱어가 이제 한 건 정말 가장 대담한 재건 사업이었고 중요한 시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텔이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돼서 이제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지금 인텔이 그 힘든 건 AI 시장의 승패를 가르는 AI를 잘못 선택한 건데요. 이제 지금 엔비디아가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인텔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10년 전에는. 근데 엔비디아가 이제 사실은 원래 멜라녹스라는 그룹을 이제 회사를 인수하면서 급성장했거든요. 이제 2019년에 이제 이 멜라녹스라는 그룹을 69억 달러에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멜라녹스라는 그룹을 처음으로 이제 접촉했던 게 인텔입니다. 인텔이라는 회사를 먼저 멜라녹스 인수하려고 접속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멜라녹스 쪽도 이스라엘 그룹인데 이제 이 회사를 먼저 AI 원래 이제 클라우드 쪽을 한 그러니까 알리바바처럼 클라우드 쪽 사업을 해서 되게 유명하다고 해서 AI 쪽에서 이제 하라고 이제 제안이 있었고 200~300억 달러에 처음 물론 이제 거론은 200~300억이지만 제가 볼 때 한 100억 달러 내외에서 거래될 거라고 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에서 거래가 되면 합리적이라고 봤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대기업의 문제인데 이사회를 통과를 못했습니다. 돈이 너무 비싸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젠슨왕 쪽으로 넘어간 건데 너무 아쉽다. 예, 그러니까 그때 아마 인수를 했으면 완전 지금 상황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랬다면 아마 지금 잘 나가는 건 인텔이 아니었을까. 근데 인텔이 그때 뭐 잘 나가지가 않고 잘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우리 지금 사업에 집중하자, CPU 사업에 집중하자고 했었고 그래서 이제 포기를 했었고 젠슨왕이 이제 모든 걸 자신의 모든 자본력과 모든 걸 다 바쳐서 이쪽에 이제 69억 달러에 인수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했는데 그래서 이제 완전히 순위가 뒤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뒤바뀌게 되면서 이제 하게 됐는데 결국에 인텔이 2005년에 엔비디아가 인수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됐고 2019년에 그러고 나서 엔비디아가 인수를 하면서 이 완전히 시장이 뒤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홈런 딜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엔비디아가 인수할 때도 일각에서는 비용이 과도하다, 너무 비싸게 샀다라고 얘기했지만
인수하는 순간부터 이제 기술적 시너지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엄청나게 되면서 시가총액이 지금 거의 4조 달러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뭐 결국엔 이 CEO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라는 거에 따라서 이제 기업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지금은 이 엔비디아 최고 기술 책임자는 마이클 케이건이라는 이 멜라녹스 창업자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인텔은 엄청나게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인텔이 또 AI 쪽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었습니다. 언제? 2017년에. 2017년, 2018년에 챗 GPT를 오픈 AI를 이분들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정말로요? 예, 예. 아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왜 안 샀대요? 바보 같은 거죠. 15% 네. 정도 인수를 제한이 왔었어요. 근데 또 안 산 거예요. 그거 샀으면은 지금 완전 완전히 평가가 또 평가가 달라진 달라졌겠는데?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매 순간마다 뭔가 인수 합병의 제한이 있으니까 사실은 페이스북이 인스타를 안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지금은 구글이 유튜브를 맞아요. 안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가 있거든요. 모두 다 개발을 하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모두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성공하지.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초기에는 자신들이 개발하지만 인수합병을 통해 커가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 인수합병을 잘못하면 망하는 거고 잘하면 성공하는 건데 그 어떤 구간에서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사실은 멜라녹스 사지 않았으면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렇죠. 예, 어떤 기업을 자신들이 잘 판단해서 자신들이 배팅을 잘해야 되고 어떤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 했었어야 되는 거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뭔가의 판단을 잘해서 그걸 인수합병을 잘하고 좋은 기업을 스타트업을 좋은 기업을 잘 샀었어야 되니까 저는 페이스북이 인스타를 아주 잘 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너지가 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 그거 지금 없었으면 메타 네. 어떻게 됐을까요? 예, 네. 그리고 저는 유튜브도 정말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유튜브도 정말로. 예, 그런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었을 때 자신들이 어떤 판단 근데 모두가 그런 걸 했을 때 이사회나 이런 분들은 과도하다, 비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그럴 때 정말 그 창업주나 대주주의 어떤 판단이나 그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대주주라는 게 사실은 정말 중요할 때는 그럴 때 어떤 그런 경영력 판단을 하는 것이지 다를 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인수합병이나 이럴 때 할 때 하는 거지 다를 때 뭐 이거 뭐 의사결정을 그럴 때 해주시는 거지 그 뭐 판단을 해주시는 거죠. 예, 그럴 때 다른 판단해 주는 거지 조그만 거 뭐 이런 거 뭐 인사 이런 걸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볼 때 맞아요. 큰 흐름에서 어떤 흐름을 바꿔주시는 거지 맞아요. 제가 볼 때 다른 걸 해주시는 것 같진 않아요. 사람을 자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고 어떤 사업에서 큰 사업에서 뭔가를 결정해 주시는 게 저는 대주주라고 보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할래. 그러니까 지금처럼 구조조정에 힘쓰게 되는 것보다는 네, 이 사업의 다각화를 빨리 캐치를 하고 네. 그거를 방향성을 잡아주는 그 네. 의사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결국 젠슨 왕이 곽광을 받는 것도 지금의 멜라녹스를 인수한 그 판단이 아니었을까. 예. 너무 안타깝네요. 인텔. 네. 그래서 인텔이 사실은 두 번의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인텔이나 삼성전자도 사실은 개발도 중요하고 이런 거 중요하지만 이재용 부회장한테 만약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뭔가를 한다면 이런 판단에 많은 제한이 올 거라고 사실은요. 그러면 그런 제한에서 어떤 옥석을 가리는 능력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예. 맞아요. 이게 뭐 교훈을 좀 남기는 것 같아요. 네네.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서 선택권을 가진 네네. 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네네. 이런 것이 기업의 존폐 여부를 좀 결정짓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다음은 챗GPT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요것도 진짜 뜨겁더라고요. 네, 챗GPT가 시장에서. 이제 검색 기능을 이제 들어갔습니다. 저 이제. 이거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검색 엔진과 기존 거랑은 좀 다른 거죠. 그렇죠. 이제 이게 뭐 저도 써봤는데 잘 못 쓰겠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챗GPT 들어가서 써봤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기사화된 거는 보면 이제 말을 하면 이게 옆에서 이제 검색을 얘네가 서치를 해줘서 다양한 것들을 쭉 나열해 준다는 건데요. 기존의 검색은 이제 우리가 직접 쳐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해주는 건데 이거는 검색어를 링크를 입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대화로 우리가 이제 대화하듯이 하면 관련된 것들을 쭉 추가적으로 하고 이제 이게 챗GPT가 이제 여러 가지를 자기들이 이제 AI가니까 연관된 것들을 추가적으로 막 이렇게 연관해서 쭉 해준다는 거예요. 대화 형식으로 해서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면서 맥락으로 최적의 답변을 그러니까 검색을 해서 이 상대방이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최적의 답변을 해주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다 많은
정보량과 보다 많은 최적의 검색량을 저희가 만약에 뭐 삼성전자 치면 우리가 원하는 삼성전자의 답변을 삼성전자와 관련된 많은 것들을 원할 텐데 단순히 삼성전자의 문제점을 원하고 싶을 때 답변을 원하고 싶을 때 삼성전자가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이 문제점을 답변을 저희가 찾고 싶잖아요. 경영자로서. 그쵸. 그 답변을 대화를 하면서 찾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구글은 그걸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는. 제가 이제 챗GPT를 했을 때 뭐 코딩을 하거나 뭐 문제점을 찾을 때 찾을 수 있는 게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검색형에서 좀 더 하는데 지금 구글이 이제 지금 전체 검색 시장의 90%를 넘기고 있었는데 올해 90%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아마 요 챗GPT를 쓰는 분들이 아마 검색을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좀 됐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떨어진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에서는 아마 좀 과격한 것 같은데 내년에 50%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더라고요. 아 진짜요? 왜냐하면 이게 챗GPT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한 2억 5천 명 정도 된대요, 전 세계에. 그러니까 이제 구글 검색을 쓰는 분들이 이제 요 기능이 들어가면서 좀 더 많이 떨어지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요게 창이 약간 구글 창하고 비슷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면서 좀 더 편리성이 계속 또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유료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검색 안 올 것 같은데요? 예, 근데도 불구하고 편리성이나 이제 무료도 있습니다. 무료는 있는데 이 유료와 무료의 차이가 꽤 큽니다. 그러면 굳이 의미가 없죠. 근데 무료에서도 제공되는 서비스가 꽤 됩니다. 구글의 네. 입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진짜 소름 돋는 게 제가 뭘 샴푸가 필요해서 샴푸를 검색하면은 그 데이터들이 기가 막히게 쇼핑몰에 이렇게 뜨고 이런 거 AI가 보면은 인지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계속 검색하는 게 그 데이터 검색 쌓이니까. 엔진을 장악한다라는 게 기업 네네. 입장에서는 사람들 니즈를 그냥 실시간 니즈의 데이터를 네네네네. 수집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봤을 때는 정말 엄청난 무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원가입을 좀 조심스럽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네, 회원가입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저희들의 정보는 전 세계에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전기차 이야기도 네, 한번 해볼게요. 전기차가 지금 사실은 계속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그때 이제 빅테크 그룹이 사실은 이제 그 테슬라가 실적 발표한 이후에 미국 대선 때까지는 고전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전기차 대장주 테슬라가 계속 이제 AI 그룹은 이제 계속 그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전기차 쪽은 계속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테슬라 주가가 지금 보시다시피 2.99% 떨어져서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실적 발표 이후에는 계속 올랐었는데 계속 하락을 면치 폐장 후에는 잠깐 올랐는데요. 이런 추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개장 때는 떨어졌다가 폐장 후에 조금 올랐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떨어졌고요. 테슬라는 그나마 좀 낫고요. 다른 전기차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뭐 리비아, 뭐 루시드, 니콜라는 특히 니콜라 하락이 계속 저는 좀 이게 니콜라 좀 걱정될 정도로 계속 떨어져서 3.93달러인데 아주 걱정되고 있습니다. 이게 트럭인데 문제가 좀 되고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기술주들이 하락세를 지금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스럽고 그런 추세입니다. 다우지수도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낙폭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주들이 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요. 테슬라는 좀 어쨌거나 이제 대선이 좀 끝나봐야 트럼프가 되면 좀 오를지 모르겠지만 끝나봐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런 거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 이제 비트코인 대장이신 대장이라니. 네. 한번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오늘도. 그래서 뭐 이제 또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빠르게 그냥 준비한 내용들 말씀드려 볼게요. 뭐 제가 이제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오후 4시 30분 기준으로 69,000달러 현재 나타나고 있어서 살짝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좀 찾아보니까 간밤에 이제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더 높게 측정이 됐어요. 사전 투표를 미국도 하는데 사전 투표했던 투표자들 사이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60% 이상이 해리스를 지지하는 걸로 나타나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러한 또 불확실성이 조금 대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얘기했던 대로 채굴 이야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제 자료 가져왔고 이게 채굴기 그래도 좀 제일 자세하게 나온 건데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하드디스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채굴기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는 거고요. 반감기도 이제 이미 투자자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사실 2,400만 개만 저희가 생산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비트코인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2,100만 개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2022년도에는 요 채굴기를 통해서 우리가 똑같은 전력과 이제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썼을 때는 25개를 배당을 받았다면 2016년에는 12.5개로 줄어들었고 2020년도에는 6.25개 그리고 최근에 또 반감기가 있었습니다. 4월 달에 있었을 때는 3.12개로 지금은 줄어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반감기 프라이스라고 하는 자료가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반감기 때마다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었었다라고 하는 자료인데 일단 첫 번째는 2012년도 11월 28일 날 반감기 이후에 이제 비트코인이 12달러를 찍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감기 이후에는 648달러까지도 최고점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감기 때는 8,500달러가 된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일지 모른다라고 지금 가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가 7만 달러 선 지금 현재 넘어서는 수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더 얼마나 오를지 그런 부분들 우리가 같이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행간에서는요 이제는 이제 너무 비트코인이 고점이기 때문에 반감기에 관한 사이클들이 적용이 더 이상 안 된다라는 인식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사이클이 그랬다라고 해서 반감기 사이클이 이번에도 좀 완전히 적용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시장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조금 된 기사인데 한번 언급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엔비디아 관련해서 소송건에 관해서 자료를 좀 가지고 왔어요. 엔비디아가 가상화폐 채굴기 판매 관련한 소송에서 미국의 규제 당국이 참여를 한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이제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주장을 하면서 규제 압박을 계속 이어오는 그런 기관입니다. 근데 이제 투자자 그룹이 엔비디아한테 가상화폐 채굴기를 판매를 하고 나서 그 매출을 제대로 기입을 하지 않았다.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소송을 걸었던 건이 있어요. 근데 이 소송건에 관해서 미국 법무부랑 미국에 있는 증권거래위원회가 이 원고를 지지한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로부터 소송을 냈던 원고를 우리는 지지한다. 그리고 이거를 계속 이제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나서는 거죠. 그래서 관련한 문서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일단 미국 법무부랑 SEC에서는 엔비디아 사건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집단 소송이 일단 1차적으로 기각이 됐는데 그게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원고 측의 입장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투자자들의 집단의 소송을 미국 법무부랑 미국에 있는 증권거래위원회가 지원을 하고 지지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의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사들을 봤는데 예전에도 일단 SEC 측에서는 엔비디아한테 벌금을 먹였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거냐면은 지난 2022년도에 2018년도 회계연도 보고서에서 가상화폐 채굴 용도의 그래픽 처리 장치 판매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명목으로 550만 달러 하나로 따지자면 이게 금액이 뭐 엔비디아에게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굉장히 큽니다. 74억 정도의 벌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일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 집단을 원고로 하는 이 소송전이 1심에서는 기각이 됐지만 항소 법원을 통해서 항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항소를 통해서 재심이 되기 시작했고 일단 엔비디아는 미국 대법원에 또 한 번 기각을 요청한 것으로 현재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지 법무부, 미국 법무부랑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엔비디아가 가상화폐 채굴 업계로부터 거둔 수익을 은폐했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캐나다 왕립은행에 관한 보고서를 인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통해서 엔비디아가 2017년부터 그리고 2018년까지 가상화폐 채굴 업계한테 판매한 그래픽 처리 장치에 관한 대금이 13억 5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그래도 상당히 큰 금액이죠. 이 금액을 공시하지 않았다라고 여기 이렇게 관련 내용을 보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계속되는 엔비디아의 채굴 판매 그 수익 은폐에 관한 압박들이 지금 시장에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최근에 채굴 업체에서는 제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반감기 때문에 채굴 보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앞전에도 본부장님 언급해 주셨는데 중고 채굴기가 시장에 엄청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이제 채굴 사업에 조금 접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그래픽 처리 장치 시장 가격을 낮추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이 업계에서는 같이 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짧은 코인 네. 브리핑 여기서 한번 맞춰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네. 알차게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알차셨나요, 네. 본부장님? 그리고 전 지금 궁금한 게 삼성전자가 HBM 그 5세대를 이제 엔비디아에 진짜 납품을 하게 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그 유의미한 성과를 이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라가지고. 근데 오늘 제가 기사 확인해 보니까 서울경제신문 취재 결과 납품하기로 네, 네. 됐다라고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서울경제는 네. 이제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네. 정확하게 이제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러니까 서울경제는 이제 단독이신 것 같은데. 네, 단독으로 예, 해서 하셔가지고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나라 경제가 좀 그럼 주가가 오늘 막 뛰어야 되는데 확 뛰진 않더라고요. 안 뛰어요. 네. 외국인 또 팔고 막 그래서 이게 네. 좀 엔비디아가 납품을 정확하게 그럼 발표를 딱 해주시면 하게 됐다 이렇게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발표는 또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유의미한 성과가 납품 확정 이걸로 발전이 돼서 좀 더 주가가 헐헐 날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주에 이제 그런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팩트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네. 여러분들 대신해서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주말 푹 쉬시고요. 그런데 이게 방영될 때는 또 네. 언제일지 모르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네. 안녕. 안녕히 계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두의 증시 진행의 최민주입니다. 증시 뉴스 전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인텔이 뉴욕 증시 대표 우량 지수인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에서 25년 만에 퇴출됩니다. 인텔의 빈자리를 대체하는 기업은 인공지능 대표주로 꼽히는 엔비디아입니다. 중앙처리장치 시대를 이끌며 반도체 기업 중 처음으로 다우지수에 이름을 올렸던 인텔이 그래픽 처리장치 중심 대격변에 휩쓸려 엔비디아의 왕자를 내줬음을 상징합니다. 1일 스탠드앤푸어스 다우존스 지수는 이달 8일부터 다우지수에서 인텔과 화학업체 다우를 제외하고 엔비디아와 인테리어 업체 셔윈을 포함시킨다고 밝혔습니다. S&P 다우존스 측은 반도체 산업 위험 노출액 대표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때 반도체의 대명사로 불리던 인텔이 당면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현실입니다. 인텔은 1999년 반도체 기업 중 처음으로 다우지수에 편입됐고 지난 25년간 미국 반도체 산업을 상징해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다우지수를 추적하는 펀드는 드문 만큼 실질적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지만 그 자체로 상징적인 움직임이라며 기술 거물이던 인텔이 엔비디아에 대체되는 것은 3년 전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인텔의 퇴출은 과거 CPU 중심이던 컴퓨팅 환경이 생성형 AI 등장에 힘입어 GPU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인텔은 미국 경제의 원동력으로 발전하고 있는 AI의 배를 놓쳤으나 엔비디아는 AI 붐의 거물이 됐고 빅테크는 엔비디아 GPU에 푹 빠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인텔을 두고 2018년 GE와 유사성을 거론하기도 합니다. GE는 1896년 다우지수 출범 당시에 12개의 구성 종목 중 하나였으나 거듭된 실적 악화 끝에 122년 만에 퇴출됐습니다. 최초 12개 종목 중 현재도 다우지수에 머물고 있는 기업은 한 곳도 없습니다. 엔비디아가 포함되며 다우지수에는 매그네피센트 7으로 불리는 빅테크 중 4곳이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기존 다우지수에는 알파벳, 메타, 테슬라를 제외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이 등재돼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미국 달러화 가치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유료화, 엔화 등 6개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지수는 지난달 3.2% 오른 것으로 집계됩니다. 2022년 4월 이후 월간 기준 최대 상승률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이달 첫 거래일이었던 1일에도 0.33% 상승하며 104.32로 올라섰습니다. 이 같은 달러 강세에는 미국 경제지표 호조와 함께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따른 트럼프 트레이드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고 그가 언급한 20% 보편 관세 공약이 시행될 경우 인플레이션을 압박하고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RBC 글로벌 자산관리의 안드제이 스키바는 트럼프가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오고 예상보다 나은 경제 데이터까지 발표됐기 때문이라면서 트럼프가 있으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큰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강달러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그의 공약들은 달러 약세를 이끌지는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월가에서는 관세 정책으로 적어도 단기간으로는 달러 가치가 강세를 보이고 중국, 멕시코 등 무역 상대국 통화 가치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입니다.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달러 가치에 향방을 두고는 견해가 갈리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제프리스의 브래드 백텔은 해리스 부통령 당선 시 달러 인덱스가 매우 빨리 100.0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TD증권의 마크 맥코믹은 해리스 부통령 당선 시 근본적으로 달러 가치의 부정적 요인은 아니라면서 경제지표, 기준금리 등이 모두 달러에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금융시장 매체 마켓워치는 두 후보가 막판까지 박빙의 승부를 벌이는 만큼 투자자들이 여러 가능성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채권시장에서는 10년물 미 국채금리가 4.3%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미 정부 재정적자 우려가 부각될 경우 10년물 금리 4.5%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관측이 거론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대선이 카운트에 돌입하자 금융시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당선을 점치는 일명 트럼프 트레이드가 흔들리는 양상입니다. 트럼프 관련주가 최근 며칠 새 연이어 하락하는가 하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비트코인도 급락했습니다. 2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트루스 소셜을 운영하는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의 주가는 최근 거래일에 13.5% 급락하는 등 최근 3거래일간 약 41% 폭락했습니다. 또 다른 트럼프 수혜주인 사설 교도소 운영업체 GEO 그룹의 주가는 지난 거래일에서 4.81% 하락한 14.4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캠페인 관련 앱을 개발했던 퍼네이의 주가도 최근 5일간 43.12% 하락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식 지지한 비트코인은 최근 한 달 새 1만 달러 이상 상승해 지난달 30일 70만 3천 달러 선을 노리기도 했지만 현재 6만 9천 달러로 하락했습니다.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채굴기업 라이엇 플랫폼스의 주가도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트럼프 테마주와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10월 28일 전후로 꺾였습니다. 월가가 대선 향방을 가늠하기 위해 주목하는 선거 베팅 시장에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낮아진 시점과 일치합니다. 대표적인 선거 베팅 사이트인 프리딕트잇에서 10월 26일 62%까지 올랐던 트럼프 당선 확률은 이후 하락해 이날 53%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 확률은 같은 기간 약 10%포인트 상승해 현재 52%입니다. 폴리마켓 등 다른 7개 베팅 업체에서도 트럼프의 7개 업체 평균 당선 확률은 지난달 29일 63.9%에서 현재 53.8%로 하락했습니다. 다만 채권 시장에서는 여전히 트럼프 트레이드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31일 전거래일보다 10.7bp 급등한 4.397%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당선 시 적자 규모가 확대돼 국채 발행이 늘 것이라는 월가의 시각이 반영됐습니다. 금융시장 선거일 이후에도 당선자 확정 지연 등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확실한 승자가 나오고 상하원을 양당이 나눠 장악할 경우 극단적인 정책 변화를 막을 수 있어 금융시장이 단기간 강세를 보일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고 미국 대선 불확실성 등으로 안전자산 수요가 확대되면서 올 들어 지난달까지 국내 금거래 대금이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올해 KRX 금시장 거래 대금은 1조 9,634억 원, 거래량은 18.4톤으로 지난해 총 거래 대금과 거래량을 각각 74%, 33%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0월 일평균 거래 대금은 232억 원으로 1월 대비 4배가량 증가했고 일평균 거래량은 187kg으로 같은 기간 211% 급증했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올 4월과 10월 개인 투자자들의 금 투자가 크게 늘면서 일평균 거래량이 2배가량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10월까지 거래량 기준 투자자별 비중은 개인이 43%로 가장 높았으며 기관 투자가와 실물 사업자가 뒤를 이었습니다. 개인이 국내 13개 증권사에서 개설한 금거래 계좌 수는 올 상반기 총 12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면서 금 가격은 연일 최고치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1kg짜리 금 현물의 1g당 가격은 12만 7,590원으로 연초 대비 47% 급등했습니다. 지난달 23일에는 1g당 13만 50원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월 평균 금 가격은 지난 7월 1g당 10만 6,604원, 8월 10만 8,595원, 9월 11만 357원, 10월 12만 1,324원을 기록했습니다. 금거래소는 금 가격이 급등한 이유로 중동 지역의 분쟁 고조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11월 미 대선 결과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꼽았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국제금값이 상승한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세계 각국의 중국은행은 불안정한 경제 상황을 대비해 올 1분기 기록적으로 금을 매입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금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주 7일은 기본, 새벽 2시까지 연장 근무. 노동 인권 수준이 낮은 후진국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공지능 시장의 챔피언으로 급부상한 미국 엔비디아와 대만 TSMC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3일 미국 실리콘밸리에는 고연봉으로 뒷받침되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일하는 문화가 이미 자리 잡았다며 스타트업도 오후 6시가 되면 칼퇴근하는 한국에서 이런 선공신화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면 불법이 되는 한국에서 집요하게 일에 매달려 성과를 내는 기업이 나타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같은 정체 현상의 배경에는 업무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직된 노동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등이 업무 성격에 따라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전 업종에 대해 주 52시간을 일괄 적용하면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화이트칼라 면제라는 노동 유연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위관리직이나 행정직, 전문직, 컴퓨터직, 영업직이면서 주 684달러 이상을 벌거나 연 10만 7,432달러를 받는 고소득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를 면제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연장 근로 시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 역시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2018년 시행해 신상품 연구개발과 애널리스트, 경영 컨설턴트 등 생산직이 아닌 근로자 중 연소득 1,075만 엔 이상인 고소득자는 근로시간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후발주자로 볼 수 있는 중국 테크 업계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이라는 일명 996 문화가 관행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재계에서는 시대착오적 노동규제의 부작용이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메모리 분야는 간신히 1위를 지키고 있지만 설계나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경쟁국과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최소한 반도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입법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칩니다.
본 방송에서 전달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